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채가 4천조라고 하면 이자도 내야 되나요? 당연하죠. 이자 없는 게 어딨어요.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가 그거예요. 자본주의에서 왜 화폐를 만들어야 하나?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시중에 100만원이 있어요. 작은 섬나라에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라이트하우스 섬. 그래서 여기 등대 하나 놓고 여기 섬나라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시중에 100만원밖에 없어요. 은행이 있고 한 5가구 정도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5가구가 뭐 한 명은 뭐 어업을 하고, 한 명은 농업을 하고, 한 명은 요식업을 하고, 한 명은 건설업을 하고, 한 명은 백화점을 한다. 그러면요, 요 사람들 각각 20만원씩 빌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들을 하는 거죠. 돈이 100만원밖에 없으니까 20만원씩 밖에 못 빌려줘. 여기서 어업을 하기 위해서 20만원 가지고 그물 사고 낚싯대 사고, 요즘에 인플레이션 심해서 20만원은 택도 없겠지만 그런 거 사가지고 고기 낚아서 팔고 돈을 벌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돈이 도는 거죠. 근데 이자가 한 5% 정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갚아야 돼요? 각자 21만원씩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105만원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시중에 풀린 돈이 100만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얘네들끼리 거래해가지고 조금 더 사서 얘는 21만원을 모았지만 얘는 19만원밖에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5만원을 생산을 하는 거다. 그래서 시중에 풀리도록 만드는 거다.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이고, 그래서 금리가 있으면은 계속 이자가 붙으니까 그만큼 자금을 확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부채가 4천조라면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부채가 400조일 때랑 부채가 4천조일 때의 차이는, 부채가 400조일 때는 금리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채가 4천조까지 되면은 금리를 못 높입니다.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선진국들이 금리를 점점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국가가 감당해야 되는 부채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원래는 한계를 맞이해야 되는 거다. 근데 문제는 400조일 때 10%나 4천조일 때 1%나 똑같이 이자는 40조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문제다. 그러면 똑같이 베이비 스텝을 밟아서 10.25%로 올렸고 여기는 1.25%로 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41조가 되지만요. 여기서는 50조가 된다. 똑같이 베이비 스텝을 밟았더라도 이자가 9조가 늘어난다. 그래서 부채 규모가 크면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부채 합쳐서 4천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가계신용 요게 1800조가 넘죠. 근데 전세 보증금이라는 사적 대출이 있죠. 이거 사적 대출입니다. 이자 없는 사적 대출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 중에서도 집 투기하려고 만든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생산성이 있는 기업 부채가 아니라 부동산 장난질치는 가계 부채로 보는 게 맞죠. 법인 부채지만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은 가계부채가 4천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GDP가 많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지난해 가계대출은 10조가 늘었지만 GDP가 올라가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많이 떨어진 거다. 물론 GDP가 올라가고 부채의 상승폭은 그보다는 덜 올라가서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3분기에도 떨어지고 했지만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보험 약관 대출을 제외하게 되면서 가계신용이 떨어졌고 요것 때문에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2.2%포인트가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포인트 떨어진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은 회계 기준 때문이고 지금 이때 49조 5천억으로 2.2%포인트가 낮춰졌지만요. 지금 보험 약관 대출 어느 정도 규모예요? 7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2%라면 지금은 한 3% 정도는 된다는 소리죠. 왜냐면 49조 5천억일 때 2.2니까 지금이 70조라고 하면 대략 3.1% 정도 떨어진 거다. GDP 올라간 것까지 생각하면은 대략 한 3% 정도의 GDP 대비 가계부채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갚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떨어진 부분이 많죠. 지금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기사가 많이 떴었는데, 자, 카드사 연체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이익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연체율은 늘어나고 있다. B카드 여전사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이다. 햇살론 21%를 대신 갚아줬다.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돈을 빌린 서민이 그 돈마저 갚지 못하자 대위 변제해줘서 지금 비율이 21.3%다. 그래서 어떤 대출들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불황형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보험 약관 대출도 불황형 대출입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 대출도 늘어나고, 카드 연체율도 늘어나고, 햇살론 문제 터지는 것도 늘어나고, 또 리볼빙은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서민 급정창고에도 고신용자들이 기웃기웃 되고 있다. 그래서 카드론이 늘고 있다죠. 그래서 카드론에도 고신용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카드론 대출 잔액은 쭉쭉 늘어나고 있고요. 고신용자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영끌 비투해가지고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자 비용이 27.1% 증가했고 명목상환은 31.7% 증가했고 중에서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이자 비용이 41.7%가 늘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냈죠. DSR 더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진짜로 경제가 힘들고 서민들이 무너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1분위 대출이 많이 힘들 거고 취약층이 계층이 무너지는 거면 영끌들이 힘들고 영끌들이 무너진다 라고 하면 고소득자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오히려 1분위 같은 경우는 1분위가 막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빚을 많이 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 증가는 다른 분위보다 덜하다. 즉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빚 내는 사람들도 많이 힘들지만 진짜로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소득자들. 돈 모아가지고 뭐 주식을 사든 코인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빚 많이 내가지고 그렇게 빚을 많이 진 사람들, 영끌족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뭐 집값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월에 발표된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죠. 여기서 47페이지를 보시면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봤을 때 주담대만 폭증하고 있습니다. 주담대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집값이 뭐 유의미하게 올라갔어요? 주택시장에 덩어리가 이만큼 있다. 시가총액이. 그러면 요 중에서 이만큼은 대출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대출은 계속 이자 비용이 들어가죠. 이자 비용이 들어가는데 대출이 안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대출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자 비용으로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느냐? 그렇게 되고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시장은 돈 먹는 하마예요. 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가계 자금이 계속 들어간다. 대출을 늘리든 소득을 늘리든 아니면 대출 소득 다 못 늘리더라도 생활비를 줄이든. 그럼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죠. 대출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대출을 늘렸는데도 저 정도인 거고 요거보다 더 유의미하게 늘리면은 어떻게 돼요? GDP 대비 가계부채 작살을 나는 거지.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 DSR도 괜히 들어간 게 아니죠. 두 번째. 그럼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냐? 소득 상황 어때요? 명목임금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만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임금도 많이 안 오르고 이자도 많이 내면은 여기서 더 유동성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을 많이 만든다. 즉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민간 소비가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세계의 화살이 다 문제가 됐네? 아베의 세계의 화살도 결국에 문제가 됐듯이 지금 세계의 화살 중에서 아베노믹스처럼 특례 보금자리로 풀었다가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보시면 그리고 결국엔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 전체적인 유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을 집어넣기도 더 힘들죠. 그러니까 임계점에 왔다는 소리예요, 지금. 뭐 어디서 신고가 찍었니, 뭐 실거래가가 올랐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막상 주변에 가면 거래 늘어요? 이런 질문이랑 이어서 와서, 지금 서울 거래량이랑 집값은 어떤가요? 이게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 들어가가지고요, 거래 정보, 거래 현황. 이런 거 보면요,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2월에 지금 2,000건 넘었으니까 곧 넘어설 것이다 했는데 그 며칠 동안에 200건도 신고가 안 됐어요. 갑자기 한 600건 정도가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부추기던데 그 뒤에 또 한 200건밖에 안 늘어났다. 그리고 거래가 막 많이 되고 고가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거래 신고된 평균 거래 금액 보면요. 8억대예요. 2월만 하더라도 10억대 거래가 나갔는데. 평균 금액이 떨어진다는 소리는 집값이 떨어진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가 아파트가 거래가 덜 됐고 저가 아파트가 거래가 늘어났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물론 3월은 거래량의 집계가 끝난 게 아니고 485건이죠. 아직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 이렇게 8억대 거래량이 나오던 저가 아파트만 거래되던 시기의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저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올라갈 상황인지 떨어질 상황인지가 다 보인다. 그런데 지금 막 집값이 올라가고 실거래가 지수가 올라가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가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됐고 저가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도록 유입이 된 것은 1월 29일에 신생아 특례 수요가 있으니까 요 뒤로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2월 26일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니까 막차 수요가 요 앞에 몰리는 거고 이게 딱 몰리던 시기가 발표일이 30일이니까 30일 동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지표로 나오고 있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막 바닥 찍고 부추기는 것 같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출 한도가 커트가 됐고 그래서 부동산 가서 뭐 분위기 물어봐라. 말만 부동산에서는 분위기 좋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 취재 나가보면 뭐라 그래요? 한정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빚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빚을 유의미하게 줄이지 않으면 한 가게를 가지고 보더라도요. 맨날 빚 갚느라 허덕이면서 내가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데 생활비 100만 원인데 이자가 150만 원씩 나가가지고 50만 원씩 계속 빚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자산을 정리해가지고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듯이 우리나라도 그 디레버리징이 필요한 시기가 된 거다. 그리고 그 임계점에 와서 지금 빚이 빚을 낳고 있는 상황이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